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5편 안록산의 난 그리고 상경천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성을 옮긴다는 것, 즉 천도를 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발해는 229년의 역사에서 5번씩이나 수도를 옮깁니다. 발해보다 훨씬 긴 역사를 지녔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이고 고려나 조선까지를 통틀어 비교해 보더라도 5번에 걸친 발해 천도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5번의 천도 중 3번의 천도가 바로 발해의 제3대 임금이었던 문왕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멈추어라! 이곳이 산세도 험준하고 당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추격군을 방어하기도 용이할 것이다. 여기다 산성을 쌓고 도읍으로 삼을 것이다. 처음 대조영은 동무산에 성을 쌓고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당나라군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동모산에 산성을 쌓고 방어 체제부터 구축한 것이죠. 고구려 연구재단 김은국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고왕 대조영 시기 때는 역시 당나라와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당나라의 추격군을 갖다가 더 뿌리쳐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국 기틀을 갖다가 어느 정도 더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발해가 건국했지만 발해 건국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국은 힘들 겁니다. 바로 그 발해 건국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바로 처음에 건국 기틀을 다졌던 동모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진국이라고 선포를 했다 하는 것도 사실 진국의 어떤 기본적인 세력이 이 동모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리라고 상정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짧은 기간에 더군다나 당나라의 추격군을 방어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일대에 터전을 잡고 부흥운동을 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발해는 처음에 동모산에 산성을 구축하고 있다가 차츰 여유를 찾아서 그 일대에 평지성을 마련하여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신당서 발해전에 나오는 천도 관련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보 말년에 대훈무가 도읍을 상경으로 옮기니 구국에서 300리 떨어진 호란주의 동쪽이다. 당나라 왕실의 연호인 천보에 해당하는 기간은 서기 742년에서 756년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발해의 3대 임금인 문왕이 구국이라는 곳에서 300리 떨어진 호란나, 즉 목단강 동쪽의 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구국이 대체 어디를 일컫는 말인지를 두고 학자들 간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신당서에 나타나 있는 구국이란 글자 자체는 옛 구자의 나라 국자지만 옛 도읍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발해 왕국이 상경 용천부로 천도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수도를 삼았던 바로 중경 현덕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까지는 북쪽으로 600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당서에서는 문왕 대은무가 구국에서 300리 떨어진 상경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리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내 생각에는 구국이 결코 옛 도읍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발해국의 전신이었던 대조영의 진국이 차지했던 영토 전체 범위를 나타낸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을 모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발해는 첫 도읍지에서 중경으로 수도를 옮겼고 거기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그리고 또다시 상경으로 되돌아왔다가 멸망할 때까지 상경을 수도로 삼았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의 도읍지에서 중경 현덕부로 천도를 했을까요? 중경 현덕부라고 하는 지역이 발해 시대 때 굉장히 특산물로서 이제 부각을 받는데요. 사례에 보면은 거기에 소속된 현주에서는 포, 배, 그다음에 노성에서는 쌀,
그다음에 위성이라는 지역은 철, 이래서 이런 특산물이 아주 풍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다시 말해서 문왕정기라고 할 수가 있는 중경 현덕부에 천도를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히려 무왕 때 대팽창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 나라가 영역이 확대되면서 중경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문왕 때 오히려 나라의 기틀을 갖다가 또 다지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첫 천도에 해당하는 중경 현덕부로의 수도 이전은 제3대 문왕이 아니라 제2대 무왕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실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시 상경으로 천도를 했던 배경에는 당나라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안록산의 난이라는 변란이 작용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발해의 이대왕 대무에는 무력을 떨쳤던 정복 군주였던 데 반해서 문왕 대음무는 그 시호에 들어있는 그럴 문자가 상징하듯 내치에만 치중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왕 역시 재위 초기에는 발해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더구나 서기 741년에는 북방의 강자였던 돌궐이 붕괴되어 발해의 북진 정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발해로서는 변방의 소수민족들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돌궐이 길을 막아서 변방에서 발호한 족속들을 그냥 두고 봤었는데 이제는 아니 되겠다. 아직 우리 발해에 복속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변방 세력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겠다. 자, 어느 곳을 먼저 쳤으면 좋겠느냐? 대왕 마마, 불열과 월희는 이미 투항하여 싸운데 천리족이 아직... 좋다. 천리족을 칠 것이다. 자, 가자. 여기서 불열, 월희, 천리는 발해의 변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말갈족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불열 말갈, 월희 말갈, 천리 말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41년 이후로 불열이라든가 천리라는 말갈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나라에 조공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바로 문왕대의 이 주변 말갈, 마치 무왕 때 완전 통합을 못 시켰던 말갈을 이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746년에는 이 천리 말갈이 발해 합병이 되고 발해가 그것에 사람을 보내어 통치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문왕은 다시 말해서 이 문왕이 등극하고 4년 뒤인 741년부터 한 5년 정도 사이에 말갈 일부 불악의 복속을 이제 완성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다 불을 설치합니다. 이런 말갈족들이 문왕 시기에 발해에 복속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나라 사서 중에 주변 세력이 당나라에 조공한 내용을 기록한 책부 원기를 보면 이 말갈족들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당나라에 빠짐없이 조공을 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조공이 단절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책부 원귀에 의하면 천리 말갈은 714년부터 740년까지 14차례 조공을 한 뒤 중단되었고, 불열 말갈은 714년부터 741년까지 18차례 조공한 뒤 역시 중단되었으며, 월희 말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1차례 조공한 뒤에 조공이 끊겼다. 그러니까 문왕 재위 초기인 740년을 전후해서 이 말갈족들이 당나라의 조공을 중단한 것은 이미 발해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상실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발해의 통치 조직이 어떠했는지를 탐색해 봤는데 전 영역을 5경 15부 62주 체제로 나눠서 통치했다고 했죠. 문왕 대음무는 새로 복속시킨 말갈 지역을 발해의 통치 조직 속으로 편입합니다. 불열 말갈이 있던 지역은 동평부로 삼을 것이며 천리 말갈이 있던 지역은 천리부, 그리고 설빈족들이 있던 지역은 설빈부로 삼을 것이니라. 각 부의 족장들을 수령으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통치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복속시킨 그 부족들을 직활 통치하지 않고 각 부의 수령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 간접 지배 방식으로 통치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시의 군사를 출병시키거나 중앙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의무는 이행해야 되었겠죠. 그런데 일본 사서인 속일본기의 서기 746년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보입니다. 발해인과 천리인 총 1,100여 명이 일본 조정에 들어왔다. 추루국에 안치하여 옷과 양식을 주어 돌려보냈다. 발해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가는 길이 황천항해라 불릴 정도로 험한 뱃길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한 바 있죠. 그런데 풍랑과 한파를 뚫고 가야 하는 그 험한 바닷길로 무려 1,100명이나 되는 사신을 한꺼번에 보냈다는 사실이 이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해 사신이면 발해 사신이지 천리인을 함께 보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갈 때는 선발해서 이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 그것은 발해 사신이 보겠지만은 거기에 천리 산물 같은 걸 일본에 팔기도 하고 일본의 물품을 또 받아오게 해서 천리 그 말갈 천리 부족 내에서도 어떤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 진압을 했다기보다는 그 지역 그 말갈미를 최대한 활용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말하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체제가 그대로 발해 멸망까지 후반기까지 갔던 것이고 대왕 마마, 이번에 출발하는 일본 사신단에 천리부 사람들을 다수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뭐라? 천리부 사람들을 사신단으로 데려가라 하였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지난번에 도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일본에 다녀오는 바람에 변방 고을 수령들의 불만이 아주 많은 줄로 아옵니다. 일본 사신선을 타고 바다 건너 다녀오면은 큰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자자한 터에 이번에 새로 우리 발해에 편입된 변방 사람들을 소외시켰다가는 혹 조정의 영을 거역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짐이 미처 거기까지는 헤아리지 못하였구나. 좋다. 이번에는 천리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다녀오도록 해라. 사신선을 여러 척 띄워서 선단을 대규모로 짜도록 하고 천리부 수령을 위시해서 그쪽 상인들을 대거 데리고 다녀오게 하라. 예, 그렇게 명하겠사옵니다, 대왕 마마.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 출발한 1,100여 명의 일행들 중에는 발해 조정을 대표하여 일본 왕실에 국서를 전하고 양국의 설린 관계를 다지기 위한 임무를 띠고 출발한 사신들도 포함되었겠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일본에 장사를 하러 간 상인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방의 천리부 사람들을 사신단에 그토록 많이 끼워준 것은 변방의 족속들을 위무하기 위한 발해 조정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대규모 사신단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겨울철 한반도의 동북방에 있는 두만강 하구의 그라스키노 근방에 있는 한 부두. 발해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갈 상인들이 물건을 싣느라 분주합니다. 이들이 일본의 교역 물품으로 챙겨갔던 품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중기 이후에 가게 되면은 주로 발해 사신들은 완벽하게 교역, 무역을 목적으로만 일본 열도에 갑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벌어진 무역의 규모는 상당히 엄청났는데요. 발해인들은 발해의 사신들과 함께 또 수령이라는 독특한 존재들, 즉 발해 지역에 있었던 지방 세력들이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746년 같은 경우는 민간 상인들만 1,100명이 간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가서 무역을 했는데 그 무역 품목들은 주로 발해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담비가 죽인 초피, 호랑이가 죽인 호피, 곰가 죽인 웅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가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꿀, 인삼, 그다음에 철 이런 것들을 배에 실어서 일본 열도로 수출했던 겁니다. 돛을 올려라! 선단을 이탈하지 말고 척투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피를 잡도록 하라. 발해가 처음 일본에 사신선을 띄웠을 때 사신 일행이 총 24명이라고 했으니까 배 한 척에 24명 정도가 탔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배의 크기가 달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기 746년에 1100여 명의 인원을 태우고 가자면 배가 몇 척이나 출항했을까요? 그 선단의 규모가 장관을 이뤘을 것으로 짐작되지 않습니까? 서해 바다 같으면 연근해를 따라서 항해를 하다가 파도가 험해지면 인근의 해안이나 섬에 잠시 정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의지할 곳 없는 망망대해를 그것도 한겨울철에 범선을 타고 가자니 그야말로 황천길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 사람들은 그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동해바다 건너 일본을 넘나들었습니다. 동해바다의 겨울바다는 보통 파고가 3 내지 4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항법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해 지역 같은 경우는 연근해 항해를 통해서 육지를 보면서 항해를 하거나 하지만 가장 단거리인 경우는 200km 남짓하기 때문에 주로 그 지문항법을 통해서도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는 워낙 망망대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양 항해를 해야 되고 하늘을 관측한 천문항법을 해야 되니까 항해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는 건국 220여 년 동안 공식적인 사절만 34차례, 그리고 한 번은 민간인들이 1100명이 간 적도 있고요. 또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도 한 번이 갔기 때문에 적어도 36차례 자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2대 무왕 시기에 처음 일본의 사신선을 파견했을 때 항로를 잘못 잡았다가 하이라고 불리는 오랑캐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24명의 사신들 중 겨우 8명만 살아남았다는 얘기 소개해드린 바 있죠. 이후로도 일본을 항해를 떠났던 발해의 사신들이나 혹은 발해나 당나라로부터 일본으로 돌아가던 일본 사신들이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사신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사고의 사례는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1100여 명이 출발했던 서기 746년의 발해 사신단은 아무런 사고 없이 일본 열도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일본국에 도착했구나. 닻을 내려라! 아이고, 어서 오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해류에 따라 항해를 하다 보면 발해 사신선이 도착한 지역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지금의 니가타항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지금도 북한의 만경봉호가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항구입니다. 어쨌든 이곳에 도착한 발해 사신단은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신을 묵을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객관에 하룻밤을 지내면서 여독을 풀었겠죠. 발해 사신들은 어떤 식의 모욕을 했냐면은 일단 대규모의 선단 내지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의 중요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마다 틀려지는데 도착한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일부는 머무릅니다. 이 머무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건물을 지어줬는데요. 이 건물은 객관이라든가 편서란 이름으로 불려지거든요. 이런 건물들에서 머무르면서 주변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바로 도로를 따라서 당시 수도인 나라의 평성경까지 와서 그 내부에서 또 그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착한 지역과 일본의 중앙에서 동시에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그 무역 흑자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이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신들은 여기서 수레를 타고 일본 왕실이 있는 나라 지방으로 갈 것이다. 우리를 따라가서 물물거리를 할 사람들은 따라 나서고 나머지는 이곳 객관에 머무르면서 거래를 하도록 하라. 얘들아, 가자! 발해 조정을 대표해서 온 사신과 일부의 상인들은 수레를 타고 일본 왕실이 있는 도성으로 향하고 나머지는 배가 정박해 있는 니가타 해변의 객관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귀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발해 상인들이 일본 귀족과 물물 거래를 활발하게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전부 다 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그 아까 수령들이라든가 이런 상인들은 거기에서 이제 발해 귀족들과 발해 일본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나가야라고 하는 그 왕족이 있는데, 그 나가야 왕족의 문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는 나무 판자 같은 데다가 글씨를 쓰죠. 그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뭐라면 교역, 한자로 발해,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가야 왕족들이, 그 귀족들이 발해 사신이 왔을 때 서로 뭐 교역을 했던 걸 또 보여주는 것이죠. 발해 사절단이 가져간 물품 중에서 일본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모피였습니다. 대신에 발해 사람들은 삼배와 명주 등 옷감으로 바꿔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족들 간에 발해의 모피를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훗날 일본 조정에서는 모피 금지령을 내리는가 하면 발해 사신단의 파견 횟수를 줄이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발해 문왕 시기였던 서기 746년에 무려 1100여 명이나 되는 사신들이 무엇 때문에 일본에 몰려갔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 천린이라고 하는 변방의 족속들이 왜 발해 사신단에 포함되어서 함께 가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럼 당나라 내부 사정을 잠시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당현종 재위 기간 동안 국력이 절정에 달하였고 전통 문화도 집대성되어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율령제가 변질되고 균전제나 조용조 등 조세제도가 문란해졌을 뿐 아니라 부병제 또한 붕괴되어 전통적인 왕조의 기반이었던 자립 소농민층은 토지를 상실하고 유민화하였다. 특히 징병제가 파탄되자 지방의 절도사들은 대규모의 용병을 지휘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로 이들 중 하나가 안녹산이다. 안녹산은 돌궐족의 피를 받은 인물로서 당현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평로절도사로 임명되었는데 이 평로절도사는 발해와 흑수부 등 동북지방의 변방을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해에서 당나라로 가자면 평로절도사가 있는 영주를 거쳐야 하는데 안녹산은 그 길목에 자리를 잡고서 발해와 당나라 사이의 중개 무역을 통해 재력과 권세를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대왕마마, 평로절도사 안녹산이 우리 발해 솔빈부의 명마 2,000마리를 사겠다는 전가를 해왔사옵니다. 아니 2달 전에도 구입해 갔거늘 또다시 한꺼번에 2,000마리나 사가겠다고 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우리 발해 솔빈부의 말은 천하제일의 명마이니 제값을 받고 팔도록 하라. 예. 안녹산은 이처럼 발해의 명마를 사들여 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동북지방의 여러 곳에서 사들인 물산을 당나라 내지에 파는 중개무역으로 재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발해는 안녹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랬는데 황제폐하, 지금 평로절도사 안녹산이 반란을 꾀하려고 모의하고 있다 하옵니다. 폐하께서는 당장 안녹산을 소환하시옵소서. 뭐라 하였느냐? 안녹산이 반란을 모의했단 말이냐? 틀림없사옵니다. 당장 그를 소환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짐은 모르겠다. 그대가 알아서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이거 큰일이로다. 안녹산을 그토록 신임해. 그러시면 윤허하신 것으로 알고 신이 소환 명령을 내리겠사옵니다. 당나라 현종에게 안녹산이 모반을 일으켰으니 소환해야 한다고 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새로 재상의 지위를 차지한 양국충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다름 아닌 양귀비의 일족이었습니다. 당현종이 양귀비와의 애욕 생활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양국충 역시 안녹산과 대적할 만한 실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뭐라 하였느냐? 양국중이 나를 반란 수계로 몰아
소환하겠다고 간하였단 말이냐? 이런 간신 몰입애를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낙양으로 진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난이 바로 유명한 안록산의 난이었습니다. 안록산은 무서운 기세로 낙양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장안으로 밀고 들어갔지만 이미 태평에 젖어 있던 당나라의 군사와 관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전을 거듭했으며 당현종은 황급히 지금의 사천성이 있는 오지로 도망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과 군사들은 듣거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대영국의 신하를 인지라. 안록산은 기세 좋게 대연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임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당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발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발해 사람들이 기록해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료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서기 758년에 발해의 사신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소야 전수가 일본 왕에게 당나라의 소식을 보고하는 대목이 속일본기에 실려 있습니다. 천황폐하께 아뢰옵니다. 당나라의 어사대부 겸 평로절도사 안녹산이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킨 다음 스스로 대영국 황제라 자칭하고 있사옵니다. 어허, 이런 변고가 있나? 그러면 발해는 어찌하고 있더냐? 평로 유후사 서기도가 장원관을 보내어 군대를 요청하였사온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당나라 조정은 발해 문왕 대무에게 밀사를 보내게 되는데 발해 군왕마마, 소인은 황제의 밀명을 받고 달려온 사신이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이리 화급하게 달려왔는고? 반란의 수계 안녹산이 군사를 몰고 낙양을 점령한 다음 사사로이 대연국을 칭하고 황제를 자칭하고 있사옵니다. 하여 황제 폐하께서 안녹산 무리를 칠 것이온데 은밀히 이런 밀사를 내리셨사옵니다. 그래, 어디 뭐라고 썼는지 보자. 금년 10월에 녹산을 칠 것인데 발해 군왕은 기병 4만을 징발하여 이끌고 와서 역적을 토벌하는 것을 도와주시오. 어려운 처지에 몰린 당나라 조정에서 밀사를 보내 발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발해 문왕은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래, 잘 알았으니 당나라 사신은 물러가 있도록 하라. 한시가 급하옵니다, 마마. 물러가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으니 객관에 머물러 푹 쉬도록 하여라. 여봐라, 저 당나라 사신을 돌려보내지 말고 객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라. 발해 문왕은 당나라의 협조 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은 채 당나라 사신을 발해에 머물게 합니다. 당현종이 발해의 도움을 거듭 요청했으나 문왕은 끝까지 해답을 하지 않습니다. 안록산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물자를 발해한테 삽니다. 예를 들면 말 같은 거요. 그 당시 명마로 유명한 게 아까 솔빈님 말씀드렸는데 송화강 지역에 있는 솔빈부, 거기에 솔빈부 지역에 말이 명마가 아주 뛰어납니다. 명마가 뛰어난데 그 말을 갖다가 수입하죠. 수입을 하지만은 수입을 거기까지는 해줍니다. 근데 당나라에서 안록산을 갖다가 이 무마기에서 당나라 발해한테 요청합니다. 군대를 갖다 좀 달라. 같이 안록산을 좀 진압하자.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해로서는 실리를 갖다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해 문왕이 당나라의 군사 지원 요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도 않고 관망 자세로 일관했던 것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발해의 주체적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당나라 편을 들었다가 안록산 일파의 반란이 끝내 성공했을 경우 그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철저히 실리 애교를 추구한 셈입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구원 요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왕 22년
그러니까 서기 758년에 새로 부임한 당나라의 평로절도사 왕현지가 다시 발해에 밀사를 보냅니다. 발해구랑마마, 황제 폐하께서는 안록산의 대연국을 평정하고 이제 무사히 궁궐로 돌아오셨사옵니다. 아직 척결하지 못한 적도들이 있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오니. 그러니까 당나라 측에서는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안록산 군대를 다 평정했으니 잔당을 소탕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나라 사신은 일단 물러가서 발해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저 당나라 사신 말대로 안록산의 대연국이 당나라 군사에 의해 정말로 평정됐는지 사람을 풀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라. 문왕 대음문은 당나라 현지의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되는데 당나라 군사가 안록산의 대연국을 무찔렀다는 얘기가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발해 문왕이 당나라의 군사 협조 요청에 대해서 냉혹하리 많지 관망 자세를 유지했던 것은 혹시 안록산이 서쪽에 대한 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젠가는 동쪽으로 발해를 향해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마저도 안록산의 난이 자신들에게 미쳐올지 모른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서기에 실린 일본 왕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안록산은 미친 오랑캐로 아주 교활한 놈이다. 하늘을 어기고 역모를 일으켰으니 일이 반드시 불리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서쪽을 도모할 수 없어서 도리어 다시 해동을 칠지 모른다. 옛 사람이 이러기를 벌과 전갈도 오히려 독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인 바에 두만에 무엇하겠는가. 마땅히 이러한 상황을 알아서 미리 기묘한 묘책을 세우도록 하라. 발해와 일본의 태도로 볼 때 당시 안록산의 난이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듯 내전에 휩싸여서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동안 발해는 그저 중립만 지키면서 등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방편의 하나가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 김은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그 당시에 안록산의 난이 당나라에서 일어났던 것과 연결돼 볼 수 있습니다. 안록산의 난이 755년쯤에 일어났습니다. 11월 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 가까이 난리로 당나라에서 아주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래서 당나라의 어떤 정세 불안이 이 발해의 천도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발해는 그래서 안사의 난 발발 이후에 또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옮겼다는 견해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안사의 날이 정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본 이듬해에 이 상경으로 천도했다고 보는 것이 요즘의 어떤 견해인 것 같습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설명 중에 안록산의 난을 안사의 난이라고도 칭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안록산이 난을 일으켰던 때 당시 평로절도 도지병마사로 안록산과 반란을 함께했던 인물 중에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난을 주도했다 해서 두 사람의 성씨를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당나라의 내부 사정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우리 발해에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데 어디 좋은 방책이 없겠는가? 대왕마마, 지금의 도성은 안록산 일파의 거점이나 당나라로부터 너무 지척이니 아예 더 북쪽으로 천도를 하심이 어떠하올런지. 그 도성을 옮기자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중경으로 천도한 지 10수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천도라니요? 도성을 이전하는 일이 대역사이기는 하지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시점에 머뭇거릴 일은 아니지요. 아하, 이곳 중경 현덕부는 포나 배 그리고 철도 생산되고
농사지을 땅도 비옥한 편인데 이런 기름진 터전을 북쪽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오? 상경 용천부로 도성을 옮기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당나라나 안록산 일당의 공격에 대비하기도 용이하고 그건 역시 농토가 비옥합니다. 짐도 천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느니라. 상경 용천부가 여러 방면에서 적지인 것 같으니 대신들은 그곳을 둘러보고 도성으로서 적합한지 그 제세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라. 상경 지역은 중경보다도 더 북쪽에 있습니다. 또 주변에 그 산악 지역이 많아갖고 이 안록산의 난을 비롯한 이 외침을 막을 수 있는 또 이 지형적인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부터의 어떤 침공에 대비한 방어에 유리하며 또 중경 못지않게 이 평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쪽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 상경 용천부는 나중에 멸망할 때 뭐 화산 폭발하고 많이 연결돼 갖고 보죠. 그 상경 지역에서는 이 용암대지가 발달하고 특히 화산암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성이 굉장히 옥토가 비옥한데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상경 용천부는 발해가 개국한 이래 새로 복속된 말갈족들이 터전을 잡고 있었는데 지방 수령을 통한 간접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다 보니 중앙의 지배 세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면 그들 세력에 대한 조정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8세기 중반에 이 송화강이나 이런 중심으로 했었던 이 말갈족, 예를 들면 천리부들이나 이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이제 무왕 때에 복속이 됐지만은 이들은 틈이 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종족이죠. 그래서 8세기 중반 이후에 이 송화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이런 말갈 부족들을 복속시켰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 주변에 어떤 배후의 위협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었던 것, 여기에서 상경으로의 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는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자마자 천도를 한 게 아니라 그 난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관망한 다음에 상경 용천부로의 천도를 단행한 것입니다. 상경은 동서의 길이가 4.3km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3.3km에 이르는 도성이었습니다. 그처럼 대규모로 성을 축조하려니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노고는 또 어떻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발해의 상경성이 있는 연안과 목단 강변의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 주민들에게 발해와 관련된 설화들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경성의 축조공사와 관련된 구전 설화들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발해 상경성 안에는 팔보 유리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당시 발해 왕실에서 물을 깃던 우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경박 폭포 아래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고기를 잡아볼까? 웬 꽃이? 청년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멈췄는데 수선화 한 송이가 배 가까이로 떠밀려 오고 있었다. 야, 그 참 이쁘게도 생겼다. 청년은 그 수선화를 건져서 갑판에 올려두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당신은 누구요? 갑판에 올려둔 수선화가 한순간에 아리따운 처녀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녀는 100년 가약을 맺었다. 이윽고 그 부부 역시 남녀노소가 모두 동원되는 상경성 축조공사에 동원되었다. 자자자자자, 거기 우물 파는 사람. 그만큼 깊이 파는데도 물이 안 나와. 예, 안 나옵니다. 아하, 이거 큰일이네. 이러다가 왕실에서 길어먹을 우물을 너 이거 못 찾으면 큰일인데. 물길을 못 찾아 난감해하고 있을 때 그 어부의 부인이 말했다.
소녀가 다시 수선화로 변할 터이니 씨가 여물거든 그 씨를 받아 사방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싹이 자라고 꽃이 피거든 꽃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파십시오. 빛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대로 수선화 꽃잎에 물방울이 맺힌 곳을 파니 모두 물이 나왔다. 그 수가 64군데였다. 성 안에 64개나 되는 우물이 있었다고 하니 궁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64개의 우물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물이 바로 팔각정 모양을 갖추고 있는 팔보 유리정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수선화의 8꽃잎을 본뜬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왕 대음무가 꿈속에서 경박호를 거닐다가 큰 나무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 날 가보니 커다란 우물물이 생겼더라. 그래서 그 우물을 용우물이라 했고 용용자에 샘천자를 써서 그곳을 용천부라고 불렀다는 설화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문학사에서 발해에 관련된 민관 설화가 아주 풍부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설화가 바로 홍난여라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화입니다. 붉을홍, 비단나를 쓰는 홍난여는 발해 문왕 대음무의 딸이었다 하기도 하고 발해 마지막 임금의 왕으로도 등장하는 등 발해의 전 기간에 걸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문왕의 딸인 것으로 설정된 설화 한 가지를 더 소개하기로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설화에서 홍난여는 정해, 정효 공주와는 또 다른 대음무의 딸이 되는 셈입니다. 발해의 초기 도읍지였던 오동성을 지키는 장군이 있었는데 문왕의 딸이었던 공주 홍난여가 그 장군을 사모했다. 그런데 홍난여의 숙부는 그 장군이 홍난여와 결혼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왕위가 그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왕에게 거짓으로 일러 바쳤다. 대왕마마, 어찌하여 그 장군을 오동성에 그냥 두시려는 것이옵니까? 듣자하니 사람들을 꿰어서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하옵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이오니 서둘러 그를 전쟁터로 보내시옵소서. 이런 괘씸한 녀석이 있나? 알겠느니라. 오동성에 사자를 보내 당장 전장으로 달려가도록 할 것이니라. 그런데 문왕의 동생은 전쟁터로 밀사를 보내서 그 장군을 독살하고 말았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홍난여는 앙심을 품고 숙부를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안 문왕 대음무는 죽은 공주의 관을 동굴에 넣어두고 장사를 지냈는데 폭포수가 쏟아져서 공주의 관을 가려주었다. 그래서 지금 목단강 남쪽 경박호로 떨어지고 있는 경박폭포는 죽은 공주의 눈물이자 울음소리라는 얘기입니다. 홍난여와 함께 농난여의 이야기도 구전되고 있는데 당시 왕실의 여인들이 붉은색 혹은 푸른색의 비단 옷을 입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겠죠. 그저 황당한 전설로만 흘려들을 게 아니라 1000년이 넘게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그 설화들 속에서 발해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 사료, 일본 사료, 이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중국 중심, 일본 중심의 사료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민간사에서 쭉 퍼져 나오는 것, 비록 그건 사료에는 없습니다. 사료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 사료를 공유하는 곳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쭉 내려왔던 우리 조선족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이들의 어떤 설화 문학, 설화도 거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솎아낸다면은 지금처럼 사료에 사료가 있다 없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도읍지들이 대체로 산성과 평지성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예전에 고구려를 탐색할 때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발해의 경우 첫 도읍지였던 동무산과 그 아래 평지성이 짝을 맞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지성만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당나라식을 본받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반론을 들어보시기로 하죠. 발해의 도성을 보면은 거의 평지성 중심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발해가 이 수도 도성 말고 다른 지역은 거의 평야지대뿐만 아니라 산악지형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해는
초기부터 멸망까지 이 산성과 평지성을 같이 거기에 입지에 맞도록 활용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도성 중심으로 보니까 이 산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도 연해주 지역을 발굴 한번 다녀왔고요. 러시아와 같이. 그때도 보면은 평지성 못지않게 여러 산세에 보면은 산 지형이 맞도록 다양한 산성을 만듭니다. 도성 안에 산성이 함께 있지 않더라도 전시에 대비해서 주변의 산악지대에 산성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산성 안에도 온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산성을 잘 활용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문왕 대음무가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이전하고 나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신당서 발해전의 한 대목을 살펴볼까요? 서기 762년 현종에 이어 등극한 당나라 대종은 조서를 내려 발해를 나라로 인정하여 대흠무를 왕으로 삼고 검교 대위로 진수하였다. 물론 발해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교성의 관례에 따라 당나라에서 봉작을 내려서 책봉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자면 발해 문왕 대음무는 당나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봉작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 즉위했을 때 아버지 대무예를 이어서 발해 군왕, 좌금오위 대장군, 홀한주 도독이라는 칭호로 책봉됩니다. 그 뒤로는 발해 군왕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둔 채로 여러 차례 진급해서 책봉되다가 문왕 26년에 이르러 발해군이 발해국으로 승격되면서 대흠무 역시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 승격됩니다. 발해가 내부적으로 1년의 개혁 정치가 성공을 거두면서 융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당나라에서도 그에 상응한 대접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당나라가 발해군으로 낮춰 부르던 국명을 발해국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은 비록 명목적이긴 하지만 발해가 당나라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문왕 대음무가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이전한 다음에 개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원했다는 것은 연호를 바꾸었다는 의미죠. 짐은 이제 그동안 연호로 사용해오던 대응을 개원하여 새로이 보력으로 선포하노라. 자기 왕이 처음 돼가지고 개원 연호를 고치는 것이 통례인데, 자기가 재임 중에 57년간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간 재임하는 중간에 한번 고쳤던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정기를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혁신 정치를 한번 취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느냐. 또는 여기서 이제 보력이라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불교적인 색깔을 강하게 띄는 그런 어떤 변화의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돼요. 57년간이나 장기간 재회하다 보니 중간에 일대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호를 바꿨을 것이라는 게 경성대 한규철 교수의 설명인데, 일본 왕은 속 일본기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해 왕이 전거를 통하여 외국과 조빙하는 법을 닦았고 유신을 통하여 보력을 복되게 하였으니 그 간절한 정성은 진실로 가상하도다. 발해왕이 여러 가지 전례와 고사를 통해서 애국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예절 바르게 잘 하고 있다는 식의 일본왕 특유의 거만한 표현을 담고 있지만, 유신을 통하여 보력을 복되게 했다는 표현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신이라고 하면 70년대 초의 이른바 10월 유신을 떠올리게 되는데, 유신의 본래 뜻은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니 혁신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의 왕이었던 당나라의 대종이 혁고 유신하기 위해서 연호를 영태에서 대력으로 바꾼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은 문왕 대음무가 연호를 고치게 된 배경을 두고
상경선 천도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민심 이반을 추스리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고 분석합니다. 뭐 상경성 축점에서 거기 나오는 석재들 갖다가 키우면서 연못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모라고 하는 것이죠. 현모 큰 호수가 생기고 상경성을 축조합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저항 세력들 많고요. 이제 그러한 대토목공사를 완성시키면서 그런 과정에서 걸맞는 이념을 불교를 통해서 또 강력한 황제 개념을 통해서 함께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호를 갖다가 바꾸면서 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대응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력 자체는 불교적인 성향을 통해서 아까 말한 전륜성황 개념, 왕족부, 호국 불교 사상이 더 가미가 되면서 새로운 상경 시대에 걸맞는 국가 청사진을 갖다 제시를 하는 발해 문왕 대흠무가 새로운 연호로 정한 보력은 당나라 태종의 통치 이념이 담긴 정관 정유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70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사용했던 보력이라는 연호 역시 정관 정유에서 따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발해의 경우도 그랬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 보력이라는 연호의 의미는 제왕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전에 연호로 사용했던 대흥이 크게 일으키는 뜻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일으킨 나라의 기틀을 제왕으로서 굳게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